2022년도 고등학교 1학년의 9월 모의고사 1등급의 원점수가 84점입니다. 지금부터 오답률 탑5 문제를 함께 풀어볼 텐데 배점이 4점짜리 5문제. 이 중에 한 문제 이상을 필히 맞췄어야 1등급이 나왔다는 거니까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이 5개의 문제를 꼼꼼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고등학교 1학년 9월 모의고사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5문제는 모두 26번부터 30번까지 몰려 있었습니다. 자, 30번 문항의 오답률을 보니까 95.1%에 달하는 상당히 높은 오답률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문항들을 킬러 문항이라고 하죠. 이런 킬러 문항 여러분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중심이 0,0, 반지름이 10. 이런 원 위에 x좌표가 각각 3과 7인 두 점이 있습니다. 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0인 원이 있습니다. 이 원 위에 x좌표가 3인 점이 A1, x좌표가 7인 점이 A2. 이때 요 점이 마이너스 10,0. 점 B를 지나고 두 직선 A1B, A2B의 각각 수직인 두 직선이 원과 만나는 점 중에 B가 아닌 두 점을 각각 C1, C2라 하자. 자,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이 원과 만나는 점이 C1, 그리고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과 수직인 직선이 원과 만나는 점을 C2라 하자. 이때 C1의 y좌표를 A라 하고 C2의 x좌표를 B라고 할 때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이 문제는 쉽게 접근했다가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포기함으로써 오답률이 높아졌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문제를 도전했다가 실패한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접근했을 것으로 짐작되는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A값과 B값을 구하려면 이 두 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이 점은 원과 이 직선의 교점, 이 점도 원과 이 직선의 교점. 그렇다면 원의 방정식을 알고 있고 만약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만 있다면 이 두 개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었을 때 연립방정식의 해가 곧 이 점의 좌표가 되겠구나.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직선의 방정식은 어떤 한 점과 이 직선의 기울기를 알 수 있다면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직선과 이 직선 모두 점 B를 지나니까 한 점의 좌표는 이미 알고 있고 또 이 직선은 이 직선과 수직인 관계에 있는데 이 직선은 두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고 따라서 수직인 관계에 있는 이 직선의 기울기까지 구할 수가 있겠구나. 따라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이 직선의 기울기도 구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연립하면 C2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C1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으니 문제를 풀 수가 있겠구나. 자, 이런 논리로 접근했을 것 같은데 실제 풀어보면 굉장히 숫자가 복잡해집니다. 잠깐 한번 볼게요. 이 A1이라는 이 점의 좌표는 원의 방정식에 x 대신에 3을 대입해서 y값을 구해주면 자,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점의 좌표는 x 대신에 7을 대입해서 y값을 구해보면 요렇게 됩니다. 이때 B점의 이 좌표가 요렇게 되니까 우리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고 이 직선의 기울기를 알면 당연히 90도 관계에 있는 이 직선의 기울기까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값은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계산을 시도해 보면 이 방법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숫자가 너무나도 복잡해지면서 이 문제 어떻게 풀지? 라고 고민하다가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버리고 문제를 새롭게 봅니다. 혹시 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원주각이 90도다. 요렇게 주어졌을 때 떠올렸던 원의 성질이 하나가 있죠. 반원의 원주각은 90도다. 기억나나요? 요점과 요점을 연결한 선은 원의 중심을 지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이 두 점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라는 거죠. 어떤가요? 이 점의 좌표 구할 수 있겠죠. 요점은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3, 위로 루트 91만큼 올라간 점, 따라서 원점에서 왼쪽으로 3만큼, 아래로 루트 91만큼 내려온 점. C1의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91.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루트 91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직선도 90도. 따라서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도 원의 중심을 지납니다. 즉, 이 두 점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위치에 있다는 거죠. 요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루트 51. 따라서 B 값은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의 제곱은 91 더하기 B의 제곱은 49. 답은 140이 되겠습니다. 27번.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4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에 곱을 구하시오. 4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4차 방정식은 상수항이 없으니까 X라는 인수로 묶어줄 수가 있겠죠. 서로 다른 실근 3개 중에 하나가 누군지는 분명해졌죠. 이 4차 방정식은 0이라는 실근을 갖습니다. 요 3차 방정식이 2개의 실근을 갖게 된다는 건데 2개 중에 하나의 실근은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X 대신에 얼마를 대입했을 때 이 3차 시계값이 0이 되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a 더하기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 플러스 a 더하기 2 2a 더하기 a는 3a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따라서 이 3차식은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갖게 됩니다. 그럼 이걸 정리해보면 x 플러스 1 그리고 2차식은 0. 이제 여기에 들어갈 2차식을 찾아야 합니다. 1, 2a 플러스 1, 3a 플러스 2, a 플러스 2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2a 마이너스 2a a 플러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0 됐죠? 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 더하기 2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여기까지는 무사히 다 풀고 나서 여기에서 실수를 했을 겁니다. 어떤 실수를 했냐고요? 이 문제의 오답률이 이렇게 높았던 이유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죠. 서로 다른 세 실근 중에 하나는 0, 또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1,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이 2차 시계값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 중에서 찾아주잖아요. 이때 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게 되는 경우만 생각하고 a값을 구해버린 겁니다. 이 세 가지 경우를 모두 생각해 줘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만일 중근을 갖는 경우라면 그 중근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세 실근을 갖게 되는 거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서 이 중 하나가 0인 경우 0과 나머지 실근까지 합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이 중 하나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도 마이너스 1과 나머지 한 실근까지 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짝수 판별식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차 방정식의 2차항의 개수를 A, B, C라고 할 때 B-에 해당하는 값이 A, 따라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 C. 이 값이 0이 되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A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는 두 개가 있는데 이 둘을 곱해버리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은 2차항의 개수 분의 1차항의 개수의 부호를 바꿔준 값. 알파 베타 값은 2차항의 개수 분의 상수항.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개의 실수를 곱해보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물론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서 A 값을 구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 경우입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 중에 하나가 0인 경우 x 대신에 0을 대입했을 때 이 방정식이 참여된다는 거죠. A 더하기 E 값이 0. 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왔습니다. 자, 마이너스 2가 나온 경우도 있고 이 경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봅니다. 1, 마이너스 2a 플러스 a 더하기 2.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0이니까 a 값은 3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전부 4개의 실수 a 값이 존재하고 모든 실수 a 값의 곱은 12가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x축과 직선 L에 동시에 접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있습니다. 자, 이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고 x축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 y는 mx라는 이 직선에 동시에 접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y축과 만나는 교점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생기는 삼각형 R, O, P. 요 삼각형의 넓이가 16일 때 60m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를 잠깐 해석해 볼게요. 삼각형의 넓이는 이 점 P의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X축과 접할 때 이 접점의 위치에 따라서 이 R이라는 점의 위치도 결정이 됩니다. 즉,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 점 P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가 16일 때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60을 곱한 값을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점 P의 좌표를 A,0이라고 하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A가 되고 아마 이 높이는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려면 이 점의 좌표를 알아야겠죠. 이 점의 좌표는 이 직선의 y절편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기울기와 한 점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야 합니다. 이때 이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의 좌표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기울기는 P라는 점 말고도 Q라는 점의 좌표까지 알 수 있다면 구할 수 있겠지만 이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보통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 값을 직접적으로 구하기 힘들 경우에는 이 직선과 수직인 관계에 있는 다른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 값을 알면 요 값도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요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럼 혹시 요 직선과 수직인 관계에 있는 직선이 있는가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학교 때 배웠던 접선에 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은 이 접선과 수직으로 만난다는 거 알고 있죠? 원의 중심과 접점을 연결한 이 선은 접선과 수직으로 만납니다. 이때 이 점과 원의 중심을 연결하게 되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생기고 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은 합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빗변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 빗변 이외에 한 변의 길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R, H, S 합동이 되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요각과 요각의 크기가 서로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요 두 개의 접점을 지나는 직선은 항상 이 직선과 수직으로 만납니다. 즉, 요게 90도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선이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등분선이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삼각형이 SAS 합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점 P, 점 Q라는 두 개의 접점을 지나는 이 직선은 어떤 직선과 수직이 될지 찾아낼 수 있겠죠.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 직선과 수직이 되는 겁니다. 자, 원점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도록 하죠.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A, 자,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 2가 되겠죠. 자, 이 직선의 기울기는 A분의 2. 따라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A분의 2의 역수의 부호를 바꿔준 값인 마이너스 2분의 A가 됩니다. 따라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A, x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A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R의 좌표는 0,2분의 A의 제곱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 값이 16. A의 세제곱의 값이 4를 곱해주면 64. 따라서 A의 값은 4가 되겠습니다. 3번 곱해서 64가 나오는 수 중에 양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원의 중심이 4,2가 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럼 이 m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2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직선은 mx-y는 0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직선 밖의 한 점 4,2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대값 4m 마이너스 2. 자, 이 값이 2가 된다는 겁니다. 풀어보면 절대값 4m-2의 값이 2배의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과 같다. 자, 여기서 2를 절대값 바깥으로 빼보면 요렇게 됩니다. 2를 없앤 다음 양변을 제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m의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은 m의 제곱 플러스 1. 3m의 제곱 마이너스 4m은 0. m으로 묶어주면
3m-4는 0. 따라서 m의 값은 0이거나 또는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60m의 값은 60 곱하기 3분의 4로서 80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근은 알파와 베타이다. 자, 여기까지 읽으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라는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두근의 합은 1분의 A의 부호를 바꿔준 값, 두근의 곱은 1분의 B, 그리고 이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근도 주어져 있습니다. 두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 이 값이 1분의 3a의 부호를 바꿔준 값. 여기서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이 마이너스 a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a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 a는 마이너스 4, a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아마 두근의 곱을 이용하면 b 값도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근의 곱을 살짝 보면 알파 베타 플러스 2알파 플러스 2베타 더하기 4. 알파 베타 더하기 2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4입니다. 1분의 3b와 같습니다. 자, 알파 베타 값은 b와 같고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은 마이너스 a와 같은데 a 값이 마이너스 2니까 요 값은 2가 되겠죠. 전체 값이 4, 4 더하기 4는 8. 자,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8, b 값은 4가 나왔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2차 방정식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두근의 합이 2, 곱이 4.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n은 자연수니까 1부터 차례차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 n이 1일 때 이 두 개의 조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n이 2일 때를 생각해보고 n이 2일 때도 이 조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 게 있다면 n이 3일 때도 생각해보고 n값이 4일 때, n값이 5일 때 이렇게 순서대로 조건에 맞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찾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언제까지 해주며 도대체 이런 값들은 어떻게 구할 수 있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단 이 조건을 이용하면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의 값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니까 2의 제곱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입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은 양수지만 이 두 값은 같지 않기 때문에 n은 1이 아니겠죠. n 값은 2가 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지 못합니다. 자, n 값이 3인 경우는 이러한 값들을 구해내야 하는데 이런 값들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지?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에서부터 포기하면서 이렇게 이 문제의 오답률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포기하기 전에 뭔가 놓친 건 없을까 하고 다시 한번 이 2차 방정식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아하, 이 2차 방정식을 이용하면 x의 세제곱의 값을 구해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공식이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나 한번 보죠. 요 곱셈식은 전개했을 때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 됩니다. 또, 자, 요 곱셈식은
전개해서 정리해보면 요렇게 됩니다. 이 식 자체보다도 이 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가 중요한데 바로 이 경우에서 x의 세제곱의 값을 구하는 데 활용이 됩니다. 자, 요 2차 식과 요 식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a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b. 자, x 플러스 2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x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즉 8인데 요 값이 0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x의 세제곱 더하기 8도 0, 즉 x의 세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겁니다. 자,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고 베타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포기했던 부분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의 값은 마이너스 16이니까 요 조건을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n이 4일 때 요 값을 한번 구해보면 알파의 4제곱 더하기 베타의 4제곱의 값은 알파의 세제곱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곱하기 베타, 즉 마이너스 8알파 마이너스 8베타니까 마이너스 8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이 됩니다. 요 값은 2니까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요 조건도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n이 5일 때 요 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의 세제곱 곱하기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곱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8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8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8배의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요 값은 마이너스 4니까 32가 되겠습니다. 자, 요 값이 32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요 값을 구해서 비교를 해봐야겠죠. 알파의 6제곱 더하기 베타의 6제곱의 값은 알파의 세제곱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의 제곱 88의 64 더하기 88의 64 128이 나왔습니다.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n이 6일 때 요 값은 128로 양수이므로 요 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이쯤에서 답이 나올 것 같죠? 알파의 세제곱의 제곱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의 제곱 곱하기 베타 64알파 더하기 64베타 64의 알파 더하기 베타 128이 나왔습니다. 자연수 n의 최소값은 6이 되겠습니다. 오답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30번 문항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0번 문항만 따로 뽑아서 영상을 만들 계획입니다.